네, 오늘 포털들 장식한 주요 뉴스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아무래도 거대 양당의 예산안 합의, 또 군소 정당들의 반발, 사회 쪽에서는 전직 대법관들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이러한 뉴스들인데요. 이 중요한 세 개의 뉴스를 한 분의 정치인에게 여쭤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사본부의 첫 출연이십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한동안 조금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저희 시사본부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낮 시간에 시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KBS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국회 얘기부터 좀 여쭐게요. 네. 예산안 합의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 네. 1, 2당이 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합의를 보셨을까요? 그 예산안은 원래 이제 법에 12월 1일까지 통과되도록 돼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희도 빨리 합의를 하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선거제도 개혁이 예산안보다 저희는 중요성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만이라도 좀 두 당이 합의를 해주라. 네. 그러면 우리도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두 당이 예산안만 합의하고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나몰라라 해서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섭섭한 상황입니다.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예산안 합의를 두 당이 할 것으로 예상은 하셨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게 설마 했지만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본 게 사실은 지금 선거구제가 이 거대 양당에게 전폭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구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가령 실제 이제 2016년도 선거를 가지고 본다면 네. 당시에 이제 각 정당별 득표율을 가지고 그대로 의석을 나눈다면 사실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 3, 40석 또는 2, 30석 이상 더 가져간 이런 상황들이어서 예. 국민들의 민심 그대로 국회 의석수가 반영이 안 되는 선거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소선거구 제도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 극대화된 게 제1당과 제2당이기 때문에 네. 두 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일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네. 이렇게까지 그냥 두 당이 전면적으로 합의를 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앞서 정두환 전 의원에게도 좀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뒤를 어떻게 봉합이 되거나 마무리를 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입장에서 뒤를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 3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에 관한 두 당, 특히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의 확답 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진 큰 틀의 답변을 듣는 것이 네. 지금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뒷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목숨 걸고 가겠다라고 네. 해서 이정미 대표, 손학규 대표 단식했고 지금 정동영 대표는 또 농성하고 있고 이 추운 데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2시부터 안건심이 들어가고 4시부터 본회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산안 처리라든가 200개의 예. 무쟁점 법안들 처리를 네. 하는 것인데 여기엔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안 들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4시부터 법안 처리고 예산안은 이제 추정컨대는 자정 무렵에 이제 아마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저희들도 일단 이 무쟁점 법안은 들어가서 표결을 할까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면 충분히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선거법 개정에 관한 저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굳이 저희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표결 통과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들어가기로 각 당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네. 합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만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의원 정수라든지 또는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도시와 농촌을 조금 달리하자 뭐 이런 주장인데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도록 하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는 것 그 사실 자체만 최소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주라. 네. 그러면 우리도 예산 통과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 의원총회 했더니 그냥 부결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은 또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비례대표 늘리는 곳에도 뭐 권역별로 늘린다더라, 뭐 네. 연동형으로 늘린다더라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최악의 상황에 예, 예.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네.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고 네. 지역구원 200명으로 200명으로 하고 300명 정수 그대로 가면서 네. 이 100명과 또 지역구원 여기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는 게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안이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그거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가 좀 예. 들어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금 단식도 좀 풀 수도 있고. 네. 근데 최소한 두 당이 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해 달라. 찬성을 해달라. 아, 그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네. 또 습가 요정으로 청문회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여쭤볼까 합니다. 또 부장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제 있었던 전직 대법관 구속 적부심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어떻게 접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법원이 심해도 좀 심해요. 심하다. 네. 계속 보셨던 게 이제 이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자체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일단 자체 조사를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던 건데 핵심 관련자들에게 사용하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디가우징하고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검찰에서 이런저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90%를 기각을 했거든요. 예, 예. 거꾸로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90%가 발부되고 10%가 기각인데 네.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10% 발부 90% 기각인 이런 상황이었고, 예. 근데 그나마 지난번에 이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봐도 이건 도저히 해도 너무한다 싶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심지어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어떤 항목으로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논리는 무엇인지. 네. 사실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해야 되거나 박근혜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을 법원 행정처에 있는 고위직 판사들이 그 변론 보고서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밝혀지니까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어제 이제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해서는 다시 방탄 법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자, 철저하게 막자 이런 자세로 어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장과 관련해서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예측도 많이 있었지만 네.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를 늘렸잖아요. 네. 2분을 늘렸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둘 다 모두 네.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그러면 방탄법정으로 뭐보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예. 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네.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됐고 기소되면서 공소장 내용이 이제 밖으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공소장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 내부 또 법조인들이 보면 도저히 있을 수는 없는 네. 대한민국 헌법상의 삼권 분립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 임종헌 차장에 대한 공소장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분이 법원 행정처의 차장, 그러니까 2인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2인자 독단적으로 이걸 했을 리는 없거든요. 예. 당연히 법원 행정처장인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서 또 그 윗선인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층층으로 이 업무를 한 게 누가 봐도 명확히 추론되는 상황들이고 네.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을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대법관들 법원 행정처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말 조금 시니컬한 표현으로 용기 있게 그냥 기각을 해버린 거죠. 용기 있게. 그러면 임종원 차장 선에서 좀 마무리하겠다는 꼬리 자르기로 이해가 되나요? 그럴 의지를 강하게 검찰한테 피력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악착같이 끝까지 이게 수사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에서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재청구할까요? 영장? 계속해서 보안 수사하고 재청구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기각으로 인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까지 가는 수사에 어려움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지금 일단은 드러난 거죠. 예. 그런데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아마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대법원장 집무실에 김앤장 변호사가 들락거린 사실 드러났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김앤장이 청와대와 통화를 하고 네. 그 연락하에서 대법원장 사무실 오고 네. 또 대법관이나 법원 행정처 차장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정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전교조 관련한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그게 대법원에 재왕구돼서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법원 행정처에 있는 심의관 한 분이 이게 그 노동부를 위해서 준비 서면을 대신 작성해 주고 네. 이게 초안이 청와대로 갔다가 청와대에서 노동부로 가고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 소속돼 있는 판사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자기 측 이 준비 서면이냐 변론 서면이냐 제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심판자고 누가 심판을 하는 판사고 누가 당사자인지 스스로 그냥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일련의 과정이 예. 대법원장 양승태의 그때 당시에 상고법원 달성 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우위를 점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강한 욕구나 욕망 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상권 분립 원칙에 가장 철두철미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 정황 증거들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가 대법원장실에 다녀갔다 또는 대법관이 청와대에 있는 구수회의에 참여를 했었다. 예. 이런 정황들이 얼마만큼 많이 밝혀지느냐가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 유죄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증거들이겠죠. 거기에다가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박병대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 제안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박병대 대법관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죠. 이제 예. 수락은 안 했다. 예. 뭐라고 하니까 뭐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의 그런 이제 일련의 맥락에서는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황들이죠. 예. 불법 사찰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선고 받게 되고요. 네. 검찰은 5년형 구형했다고 하는데 네. 우병우 수석이 알았을까 어쨌을까 뭐 이 부분 참 많이 핵심이셨던 네. 분이시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도 이제 경북 봉화가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시골에서 정말로 자기 머리 하나 믿고 이제 올라왔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계기가 됐던 그 수사에 참여한 이후에 이제 본인이 검사장 승진해서 밀려나고 나서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손 내미는 걸 받게 되니까 사실 법을 했던 사람들은 합법과 불법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또 영달을 위해서 그만큼 무리해서 법 집행을 했던 거죠. 네. 야당 쪽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재판이 확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상당수의 재판이 지금 항소심이나 대법원이나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논의할 시점도 아니고 예. 두 번째 재판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 대부분의 국민의 보편적인 민심이 무엇이냐. 네. 그 민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 그거를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쪽에서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상당 정도의 책임이 있는 야당 쪽에서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어떤 이슈 제기인 거죠. 예. 우병우 수석 공격수 입장에서 보셨을 때요. 네. 최근에 야당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격을 세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병우 수석은 적극적으로 불법의 본인 주도하에 불법적인 어떤 공직 이행, 공무 수행을 주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불법의 주체인 거죠. 네.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무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반원들을 결국은 그 사람들 선발에 대한 책임들, 네. 그 사람들의 직무기강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인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능력이 없거나 부도덕한 사람들을 뽑아 올린 책임.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자기 사적 이득을 위해서 수사 경과를 알아보고 다니고 골프 접대나 받고 다니고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도록 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걸 몰랐다고 하는 이 무능력한 책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국 수석의 책임이지 우병우 수석처럼 본인이 직접적으로 불법에 가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질이 책임의 다르다? 질이 다른 거죠. 아,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다만 예. 이제 조국 수석도 사실은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워낙 엄중하고 중요한 지위니까 예. 야당에서 하는 것처럼 SNS 할 시간에 직원들 한 번 더 좀 살펴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본부 초대석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구가 광주 북구시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되려 하다가 네. 또 지금 무산된 것인지 아니면 지연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저희도 상황을 면밀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예. 이영석 광주시장은 계속해서 이것을 불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용섭 시장님의 의지신 것 같고 네. 저희는 그 의지 존중하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부정적으로 보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이제 첫째는 현대자동차 내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예. 광주령 일자리의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거기 경차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경차가 한국에서 일단 첫째 수익성이 좋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팔려야 그래도 생산이 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팔로도 수익성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요새 수요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 팔로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해외로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네. 요새 경차 수출 공장은 대부분 인도면 인도, 중국은 중국, 체코면 체코 현지의 공장 라인을 아예 가져와서 현지 생산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현지 생산, 현지 소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화물 물류를 통해서 가는 것은 더 채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소비해야 되는데 네. 국내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런 얘기들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 쪽에서 보면 이게 대부분 주력 공장들이 울산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한번 종업원들의 임금이 내려가면 자신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라든지 노조 활동의 협상력에 어떤 이 힘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이게 자동차 산업계 내부에서는 노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 이 문제를 떠나서 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노조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난제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한 5천억짜리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시간이 이제 서서히 네. 마무리를 좀 져야 될 시간이었어요. 예. 시에서 일부 출자, 현대자동차에서 일부 출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한 50%를 기타에서 돈을 끌어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예. 이 기타 출자자들이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로 듣기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섭 시장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다. 음. 저희들이 이제 뒤에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평화당에서 마음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민주평화당도 네.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또 제3자적인 어떤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네.
이제 다만 제가 요새 조금 성찰과 자성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조용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행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과 함께 시사본부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